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줄 책은요, 제목이 시계태엽 오렌지예요. 굉장히 제목이 특이하죠? 이 시계태엽 오렌지는요, 1962년 영국에서 발표된 소설이에요. 그런데 발표가 되자마자 끝없는 논란과 열광을 낳으면서 20세기 고전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죽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책 1001편과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편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렇게 핫한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책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대략적인 책의 내용은 이래요.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암울한 미래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살 소년 알버트가 극단적인 비행을 저지르다가 체포가 됩니다. 체포된 이후에 새로운 범죄 교화 요법에 자원한 후에 욕망과 감정을 통제받는 무기력한 인간이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특별한 수단으로 악을 추방할 수 있는가가 문제예요. 괜찮은 걸까? 악이 나쁘긴 하지만 과연 특별한 요법을 통해서 이 악을 없애는 게 괜찮은 일인 걸까? 개인의 폭력과 국가적인 폭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국가 권력의 억압이나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자기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게 굉장히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1984 이런 거 보셨죠? 그거랑도 비슷하고,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이런 거랑도 비슷합니다. 그런 소설의 종류를 여러분들 디스토피아적 소설이라고 이야기해요.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랑 반대되는 말이에요. 유토피아가 이상향,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뭔가 이상향을 뜻하는 거라면,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랑 반대되는 가장 부정적인 암흑의 세계를 픽션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뭐 이런 철학적인 문제들과 또 문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혁신을 불러왔기 때문에 20세기 영문소설 100선에 등재가 됐고요. 1971년에는 말콤 맥도웰이라는 요 주연과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동명영화 시계태엽 오렌지로 뉴욕 비평가협회에서 작품상이랑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책이 나왔을 때도 이 당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더 논란이 있었어. 왜냐하면 책은 그냥 상상하면서 읽잖아, 우리가. 이 사람은 대충 어떤 친구고, 어떻게 생겼고, 이런 범죄가 대충 어떻게 있고, 이걸 우리가 상상하면서 보잖아요, 읽잖아요. 근데 영화는 그냥 눈으로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방 범죄가 많이 생긴 거예요, 영국에. 모방 범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독이 스스로 이 영화 상영을 철회하기로 합니다. 이후에 27년 동안 이 작품은 영국에서 상영이 금지됐어요.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내용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알렉스라는 남자아이는요, 15살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15살입니다. 이 15살의 알렉스는 거의 타고난 악당이에요. 이 본투비 악당이에요. 각종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절대 반성하지 않아요.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애 같아.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보통은 악당들이 나오고 악당들이 뭔가 악행을 저지를 때는 본인만의 이상이 있어요. 본인만의 목적이 있잖아. 뭔가 돈을 위해서라든지, 뭐 세계 정복을 위해서라든지, 뭐 인류의 인류 말살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알렉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즐거우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순수하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숙자가 노래 부르는 게 싫어서 막 때려요. 집단 구타를 해. 집단 구타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차를 훔쳐요. 차를 훔쳐가지고 돌아가면서 집이 하나 보이면 집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막 집단 폭행을 해요. 강간해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상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그냥 즐거워서 나쁜 일을 저지르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4명의 패거리가 있어요. 본인 포함해서 4명의 패거리가 항상 같이 몰려다녀요. 근데 이 패거리들이랑 함께 바를 자주 가요. 바를 이렇게 가가지고 마약이 들어간 우유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 우유를 마시면 약간 헬렐레 이렇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마시고 나서 기분이 좋아서 바를 나섭니다. 바를 나서고 길을 가면서 뜬금없이 라이벌 깽단을 찾아가요. 빌리보이라는 라이벌 깽단을 찾아가가지고 그냥 이 패거리들이랑 한바탕 해요. 그냥 싸움을 벌입니다. 싸움을 막 벌이고 이기고서는 차를 훔쳐가지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요. 근데 드라이브를 신나게 하다가 어디 외딴 집을 발견해요. 되게 괜찮은 외딴 집을 발견하고서는 거기에 가요. 문을 두드립니다. 아, 저희 차가 지금 고장이 나서 그런데 전화 한 통만 써도 될까요? 아, 저희가 정말 급해서요. 제 친구가 다쳤는데 진짜 급하게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거든요. 전화 한 통만 쓸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집주인이 아, 그러세요 하고 문을 딱 열면 그때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늙은 작가가 살고 있었어요. 늙은 작가랑 아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알렉스랑 패거리가 이 집에 쳐들어가서 작가를 구타하고 아내를 강간합니다. 근데 요 당시 작가를 구타하면서 작가가 당시 타이핑을 하고 있던 원고를 발견하는데 그 원고의 제목이 바로 시계 태엽 오렌지예요. 알렉스가 자기가 막 무슨 이딴 멍청한 제목이 다 있어?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막 집을 막 해집고 냉장고를 열고 막 이것저것 다 깨부수고 그러면서 작가를 구타합니다. 늙은 작가를 구타하고 작가가 저항이 힘들어졌을 때 바닥에 누워있을 때 작가가 보는 앞에서 작가의 아내를 겁탈해요. 너무 악랄하죠. 어쨌든 이후에도 이 알렉스의 악행은 계속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 살고 있는 과부의 집에 쳐들어가서 과부를 죽이게 됩니다. 과부를 죽이고 자기 패거리들한테 배신을 당해요.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경찰에 체포가 되죠. 그리고 살인죄로 14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2년째 되던 어느 날, 이 알렉스가 이상한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정부에서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교화하기 위해서 루도비코 요법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는데 이 루도비코 요법이 뭐냐면요. 일종의 반사요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요. 눈을 못 감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영상을 앞에 틀어줘요. 근데 폭력적인 영상, 선정적인 영상, 누군가 막 강간당하는 영상, 누군가 폭행당하는 영상 이런 걸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이런 영상을 틀어주면서 속이 울렁거리게 구토를 일으키는 약물을 주사해요. 그렇게 실험 대상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생각을 하기만 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구토를 일으키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알렉스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루도비코 요법에 참여를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 알렉스는 루도비코 요법을 받는 대가로 감량을 받아요. 원래는 14년형을 받았는데 2년 만에 이 루도비코 요법을 받게 되고 루도비코 요법을 다 받은 다음에는 그냥 출소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는 얘가 이제 괜찮은 아이가 됐으니까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반성을 하고 교화가 되면서 더 이상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정부에서 이 요법을 시행하면서 더 이상 이 아이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 괜찮아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나와요. 감옥 생활한 지 2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하면서요, 이 아이에게 한 가지 좀 불행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필이면 그 당시 나왔던 음악이 이 알렉스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교향곡이 나와요.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 틀어놓는데 5번 교향곡을 들으면서 폭력적인 영상을 보면서 구역감이 나는 주사를 맞으면서 계속해서 구역질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폭력적인 것만 봐도 선정적인 것만 봐도 구역질이 나고 교향곡을 듣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취미생활이 이제는 자기한테 고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알렉스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찾아온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 좀 읽어드릴게요. 놈이 말을 이었지. 놈이라고 하는 건 신부님입니다. 그 요법은 아직까지 사용된 적이 없어. 이 교도소에서도 말이야. 6655-321번아. 그분도 당신이 그것에 대해 깊이 회의하시거든. 나도 그 회의에 공감을 한다고 말해야겠구나. 그 문제는 그 요법이 과연 진짜로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 선함이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란다. 6655-321번아. 선함이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어떤 것이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놈은 이런 말을 계속 짓거릴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다음 순번 죄수무리가 종교를 위해 철계층을 내려오는 철컥철컥 소리를 들었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선함이란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거고 선함이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어떤 거예요. 선택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정부에서는 이 아이를 강제로 선하게 만들었어요. 무조건 착하다고 인간인 걸까? 자유의지를 박탈당했지만 무조건 선하다고 하면 좋은 인간이 맞는 걸까? 아니면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악한 사람이 그럼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요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에요. 이 신부님이 말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그렇게 신부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는 선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강제적인 선의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 하지만 뭐 선한 게 어찌됐든 악한 게 어찌됐든 알렉스는 이 요법 덕분에 2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이후에 자신이 없는 동안 변해버린 세상이랑 직면합니다. 부모님 집에 딱 갔는데 부모님이 무슨 세입자를 데려와 놓고 자기 아들처럼 키우고 있어. 내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패거리한테 갔더니 자기랑 똑같이 나쁜 짓을 저질렀던 친구들이 경찰이 돼 있어. 배신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그 옛 패거리들이 알렉스를 한적한 시골에 끌고 가가지고 매질을 합니다. 집단 구타를 해요.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눕혀서 야, 개처럼 기면서 구두창 한번 핥아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렉스가 예전 같았으면 칼을 꺼내고 막 이걸 막 쑤셨을 텐데 알렉스는 이 요법을 받아서 어떠한 폭력적인 것에도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개처럼 기면서 구두창을 핥습니다. 그렇게 알렉스는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시골길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외딴 집을 발견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너무 힘든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 잠깐만 머무르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집이 자기가 예전에 구타하고 아내를 겁탈했던 그 작가의 집이에요. 작가는 알렉스한테 맞아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아내는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어. 알렉스는 이 작가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가 쓰던 시계 태엽 오렌지를 봤거든요. 당시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지만 당시 알렉스는 머물 데도 없고 어디 하나 의지할 데도 없고 폭력적인 성향을 막 어떻게 표출할 수도 없으니까 사실을 밝힐 수가 없어서 잠자코 있습니다. 나는 그냥 폭행을 당한 어린 양일 뿐이에요. 이러면서. 근데 작가는 몰라요. 왜냐하면 알렉스는 그 당시에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작가는 그걸 모른 채 자기를 반신불수로 만든 알렉스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풉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착한 말도 해주고 우리 형제님 이러면서 막 밥 다 챙겨주고 그래요. 그렇게 알렉스는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작가는 뭣도 모르고 처음엔 알렉스한테 엄청 잘해줬는데 나중에 알렉스가 무의식 중에 은어를 써요. 그 은어가 뭐냐 하면 하느님을 하날님이라고 부르는 10대들만의 은어가 있었어. 하날님. 근데 이 하날님을 무의식 중에 썼는데 그거를 본인이 반신불수가 됐던 그 당시에 들었던 그 똑같은 음성의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작가가 이제 깨닫습니다. 아, 얘가 바로 나를 반신불수로 만들고 내 아내를 죽인 그 놈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복수심에 불탄 작가는 알렉스를 방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노래를 틀어줍니다. 어떤 노래를? 교향곡을. 교향곡을 들으면 굉장히 괴로워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작가는, 왜냐하면 이 알렉스가 막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거든요. 이 요법이 성공했다라는 이유로 이 알렉스가 굉장히 유명인이 되고 이 아이가 무슨 막 어떤 거에 괴로워하는지가 이미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심에 불탄 작가가 교향곡을 틀어버립니다. 알렉스가 막 머리를 바닥에 찌으면서 너무 괴로워해요. 구역질을 하면서 막 고통을 호소하다가 창문을 딱 보는데 왠지 거기가 천국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알렉스는 창문에 뛰어내립니다. 2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요. 죽기 위해서. 자살하려고요. 하지만 알렉스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병원에서 딱 깼는데 갑자기 엄마랑 아빠가 찾아왔어. 뭐야, 왜 언제는 뭐 아들 필요 없다며. 아니 뭐 다른 아들 구해가지고 잘 살고 계시더만 이랬는데 갑자기 신문을 들이대면서 아들, 우리는 정부가 너한테 이런 짓 하는 줄 몰랐어. 야, 정부가 나빴네. 갑자기 이래. 왜, 뭔데? 이 사건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사회에서. 루도비코 요법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비판 여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소년을 망쳐버렸다. 이런 식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알렉스를 데리고 또 실험을 합니다. 역 루도비코 요법을 써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폭력적인 예전 성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교향곡을 들어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루도비코 요법을 제안했던 내무장관이 찾아와요. 내무부 장관이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교향곡을 틀어주는데 막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막 알렉스가 안정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교향곡을 들으면서 이제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은 자 여기에 네가 괜찮다고 사인해라. 야 사인하고 야 저기 봐. 야 웃어 이러면서 둘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자 여기에서 영화와 소설의 결말이 나뉩니다. 영화에서는 이 교향곡을 들으면서 알렉스가 씩 웃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와요. 근데 갑자기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한 3초 정도 다 벗은 여자와 알렉스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와. 옆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복을 다 이렇게 드레스를 다 갖춰입고 옆에서 막 박수를 치는데 알렉스랑 어떤 다 벗은 여자랑 성행위를 하는 그런 상상을 해요. 한 3, 4초 정도 나와요. 그리고 알렉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난 완전히 치료됐어. 이렇게 해서 영화가 열린 결말이라는 거예요. 치료라는 게 이 아이한테는 다시 나쁘게 돌아가는 게, 폭력적인 성향을 되찾는 게 이 아이한테는 치료라는 거예요. 본인이 치료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영화는 끝나요. 영화는 끝나지만 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은 몇 년 후에 다시 패거리가 모여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몇 명은 뭐 경찰이 됐고 누구는 뭐 아내를 얻었고 막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어. 자기 친구들이. 그리고 알렉스 역시 이것을 보면서 뭔가를 깨달아요. 그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게 끝났는데 우리 영화 이야기를 잠깐 더 해보면요. 영화의 시계태 업 오렌지는 굉장히 폭력적인 부분이랑 굉장히 성적인 묘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른 영화랑은 좀 달라요. 다른 영화는 폭력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비추거나 그 부분을 확대해서 이 폭력적인 부분을 봐라! 이렇게 잔인하지 않느냐! 라고 보여주거나 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묘사를 하면서 주인공의 감정의 변화 아니면 이 성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약간 비웃는 것 같아요. 감정이 실려있지가 않아요. 영화에서 감독은 알렉스를 동정하지도 않고 루도비코 요법을 옹호하지도 않아요. 이게 막 성적인 부분이 나오면 어머!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뭔가 굉장히 시니컬해 보여요. 분명히 성적인 부분이 나오는 건데도 시니컬해 보여요.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 알렉스가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만 이게 가벼운 음악이 나오면서 이 장면을 굉장히 무겁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알렉스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일종의 본인의 쾌락을 위한 놀이일 뿐이에요. 거부감이 들 만한 내용이에요. 여자의 전나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등장해요. 여자를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남자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등장해요. 성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알렉스는 여기 보이시죠? 우유를 마셔요. 이 아이는. 여기에 마약이 섞이고 바에 갔는데 우유를 마셔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아이가 신체적으로는 성숙해 보이고 여자를 막 겁탈을 하면서 굉장히 어른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정신 상태가 아직 애라는 거예요. 아직 이 정신 상태가 어린이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신체적으로는 성숙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가 않아요.
그걸 이 우유를 마심으로써 보입니다. 이게 프로이트의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린이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아이들은 남근기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얘네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뭘 하고 있어요? 기저귀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저귀가 뭐냐 하면 낭심보호대예요. 왜 이걸 할까요? 남근기의 아이들은 아빠한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느껴요. 이건 항상 이야기하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느끼면서 아빠한테 아빠가 나의 남근을 없애버릴지도 몰라, 아빠가 나를 거세시켜버릴지도 몰라라는 그런 공포를 느끼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엄마를 굉장히 이상적인 여성으로 보고 아빠를 자기의 적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빠가 이제 롤모델처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남근기의 아이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느끼면서 겪게 되면서 엄마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아빠를 그 반대인 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나를 거세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세 공포를 느껴요. 이 아이들 역시 분명 뭐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낭심을 지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이 아이들은 거세 공포를 느끼고 있는 4세에서 5세 남근기를 겪고 있는 때라는 걸 대충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리고 알렉스가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배신을 당해요. 배신을 당해요. 어릴 때의 아이들은 이 남근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성기와 아버지의 성기를 비교하고 자신의 친구와 자신의 성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막 치토스다, 네가 바나키다 이러면서 본인만의 서열을 정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들은 알렉스를 본인들의 리더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하등 뭐 하나 나을 게 없거든. 그래서 초반부터 이 패거리들이 계속해서 알렉스를 배신합니다. 이 알렉스가 경찰에 잡힌 이유도 친구들이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남근기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아이들은 분명 잠복기를 거치고 이제 막 이렇게 이성에게 이것을 발산해야 할 나이인데 이 아이들의 정신이 아직 어리다는 걸 반증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대충 책이랑 영화 이야기는 이 정도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영화 이야기랑 소설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회가 더 위험한 사회일까요? 이런 알렉스 같은 극악무도한 인간들이 판치는 사회가 더 위험한 걸까요? 아니면 정부에서 제지하면서 이 뭔가 강제된 선의로 인간성을 박탈해서 오히려 인간성을 만드는 이 사회가 더 위험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V4 벤데타를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어떤 사회가 더 위험한 사회일까? 지금 사회와 함께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